예, 안녕하십니까. 제4주차 사회복지학 개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4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구성 체계와 사회복 실천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학습 여력은 이제 사회복지 전문 용어를 잘 익히시고, 주로 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사회 현실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각 챕터마다 교재 주요 내용들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엔 4장 사회복지의 구성과 체계, 제5장 사회복 실천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 사회복지의 이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의 이제 주체와 개체의 문제인데요. 예,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물론이고 전 국민의 사회복지의 구성에 있어서 주체 기관, 객체 대상, 기능,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의 구성 체계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상, 사회복지 활동 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 실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주체와 복지 형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은 상호 부조 또 박예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족은 가족복지와 재가복지 형태로 또한 불학은 혼상계와 인보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며 또 교회는 자선사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 직장은 공제외 또 기업복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는 공동모금 또 지역사회 사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또 사회정책 형태로 이루어지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세계복지와 세계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 현장은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19세기 말 사회복지가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 확산될 때에는 자선조직협회나 인본 같은 현장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대학에서 사회복사를 배출시키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사에 의한 활동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일제하에서도 사회사업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아나 독거노인, 과부, 호라비 등 이른바 환각, 고독을 보호하는 일이 이제 구제나 구호 차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 주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사회복사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사회복사에 의한 전문적 활동이 강조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라는 점을 부정한 사람 별로 없지만 현실 사회복지사만이 사회복지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받는 자 간의 상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주체 중에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서비스를 법적,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회복지 법인,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과거 사회사학과 소셜워커로 불리었는데 한국 사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보건복지 장관으로부터 법적 공인 자격인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집단,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사회복지사는 미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개업해서 활동한 사례는 드물고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법인, 각종 사회복지설의 직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동법의 시행 전에는 이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는 자격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3년 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3등급으로 세분화시켜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1997년 개정법에서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자격 고시에 합격한 자로 더 강화시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매년 1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적 공인자격과는 별개로 민간자격 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96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으로 임상 경우의 3년 이상인 자 한해서 민간자격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에 합격한 자에게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육사는 주로 사육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육사의 역할은 전문 영역 분야 및 속해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사 자격제도에 의해서 2006년까지 배출된 사회복사는 약 16만 명이며 최근에는 1년에 약 1만 5천 명 정도씩 배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과 3급 사회복사 협회 내부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대체적 학자들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사육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성숙과 함께 전통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이 가진 요보 시민의 보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긴 시민의 복지 욕구와 사회 문제를 복지 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사육사는 상담 전문가, 복지 교육자, 조정자, 자원 제공자 등의 역할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인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는 주로 법령에 근거해서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국고나 지방비를 보조하거나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를 구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주무부처, 중앙정부는 보건복지와 여성가족부이고 기타 관련 부처로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무총리실 등이 있습니다. 이들 행정부처는 직접 또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고 주로 행정자치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행정체계에 의하기보다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는 사역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의한 것보다는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육 실천의 주체로 말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복지 외에 이제 조직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여성가족부의 이제 조직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죠. 이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인격을 부여받는 법인은 크게 사람의 모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가깝고 영리 비영리 법인 중에서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제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과 재산의 모임이면서 비영리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당초 사회복지의 뜻을 둔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사회복지 법인격을 추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그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업무로 생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재가복지 사업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당초 사회복지의 뜻을 둔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친밀한 사람이나 친족 중심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인이 이사장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로서는 기업의 복지재단,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해당 기관의 목적 사업의 하나로서 사회복지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기관을 줄 수 있는데
선교나 포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이익의 사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며 시민단체는 사회복지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여 여론을 형성하거나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 운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복지재단으로서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삼성복지재단, LG복지재단 등 대기업 소속의 재단이 있고 이들은 장학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복지재단으로서는 주로 대기업에 속되어서 장학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에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은 교단, 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거나 사회복지 사업만을 전담하는 기구나 스토웨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톨릭 스토웨의 사회복지 활동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교단, 종단 차원의 복지활동과 별개로 개별 교회, 사찰, 교당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성직자나 수도자가 직접 사회복지를 실천하거나 이들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대학을 설립하거나 재단 산하 대학에 사회복지학을 신설해서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엔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이 주로 사회적 필요를 충족받아야 하는 요보호자로 한정하였으나 지금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 그 누구나가 대상이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사회복지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제한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은 사회사업하면 고아나 미망인, 장인, 빈민 등이 그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있어 사회복지는 그러한 대상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인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욕구는 물질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로 나눌 수 있고요. 물질적 욕구는 1차원 욕구로서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을 들 수 있고 2차원 욕구로서는 스포츠, 예술 등 문화적 욕구와 사회 참여 등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1차, 2차의 사회적 욕구의 결핍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는 일탈, 탈선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 이외에 사회적 불평등, 사회해체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탈선은 범죄나 비행, 자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을 말하고 불평등은 빈곤, 실업, 소외, 지역격차, 계층 갈등, 박탈, 분배 문제 등을 말합니다. 사회해체는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 가족해체와 홍등가, 환락가, 빈민총 등 지역사회해체 및 국가해체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사회복지의 대상이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은 빈곤, 질병, 과밀, 과소, 교통사고, 기타의 새로운 공해에 의해서 노동력 재생산의 파괴 위험성은 물론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므로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형평성 제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복지의 향상을 위한 형평성 제고는 갈수록 증가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이틀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정책적인 접근 방법과 전문적 접근 방법,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생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정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사회 문제가 개인의 책임에 있기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전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국가 모형을 채택하면서 출현하게 된 것으로 광해 사회복지 대상, 즉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이라고 하는 생존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정책,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대상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보다는 고정성이 매우 강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 방법으로 사회복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 접근 방법인데요. 개인의 성격 결함에 대한 인간관계 조정 기술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인간 욕구를 위기나 문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제 소지가 부적응이나 욕구 불만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인간 행동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자본주의 절대적인 확신과 자유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전제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적 접근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대상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방법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정책, 사회복조사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동향으로서는 개별사회복지 사업 방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별사회사업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 통합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사회복지 목적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지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문제 해결 방법의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지향의 실용주의적 전통은 미국 사회사학과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학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의적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과 미적 측면에서 전문적 접근에 가능한 모든 접근 방법이 동원돼야 합니다. 정책적 접근 방법과 전문적 접근 방법은 나름대로의 고유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정책적 전문적 접근 방법은 문제 해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친화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에 수용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통합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사회복 정책은 그 자체가 바로 어떤 특정인의 생활을 분명히 지켜주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돕는 활동, 즉 사회복지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 정책은 결코 그 자체 해결 방안에 의해서 개인의 복지가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서의 사회복지 방법,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장을 요약해보자 합니다. 따라 사회복지 전문적인 접근 방법이나 정책적인 접근 방법 중 한 가지 접근 방법은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이때 어느 쪽의 접근 방법이 보다 강조될 수 있으나 한 가지 접근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오늘날 사회복지 대상자는 연령, 성별, 지역, 문제의 성질, 서비스 기능 종배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활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리하고 체계하는 활동 영역을 사회복지 한 분야로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적 접근 방법과 정책적인 접근 방법을 통합하는 것이 곧 사회복지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입양 역사의 말더 홀리 여사의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62년에 이제 홀타 일산 복지타운에서 소풍 가는 아이들입니다. 서기로원에서 이제 홀트하던 복제로부터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주 기록 중에 이제 5,700여 점을 기증받아서 연구 보존에 기입니다. 1955년에 이제 미국 오레곤주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트 부부가 나오죠. 말터 홀리 여사입니다. 서기로원에서 이제 홀트하던 1961년에 홀트 아동복지가 설립이 됐고요. 주 기록 중에 이제 5,700여 점을 기증받아서 연구 보존에 기입니다. Portland's International Airport, October 1955. His wife, friends, neighbors have come to welcome home an Oregon farmer. Harry Holt returns. 사회복 실천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목차로서는 이제 사회복 실천의 개념, 그다음에 사회복사의 역할, 사회복 실천의 원리, 사례관리 순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 실천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와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무엇이고 사회복 실천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이들 잠재 능력과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와 기관들이 조직화된 체계이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육 실천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이 지닌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기능 수행상의 어려움을 개별적, 집단적, 조직적, 지역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 통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 사회복지가 이념, 사회적 제도, 그리고 정책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사회복 실천은 사회복지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서비스와 실천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실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양자의 개념을 비교한다면 어, 어휘적 측면, 목적적 측면, 대상적 측면, 기능적 측면, 또 실천적 측면, 이론적 측면에서 양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가 주로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라면 사회복 실천은 필드에는 사회복사가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를 개입을 해서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핑커스와 미나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며 사회 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사회복 실천의 주요 목적을 개인, 가족, 소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강화하며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조직적인 옹호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능력을 부여하고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서비스, 재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사회복 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사회복 실천이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행정, 제도,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원조활동으로서 개인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하려는 실천 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사 역할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사는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론을 습득이 하는데 일반의 사회복지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 다시 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학문이기에 심리학이나 정신보건학 등의 지식도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실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원조 과정에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복사는 사회복 대상자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력자 역할, 중재자 역할, 통합자 역할, 관리자 역할, 교육자 역할, 분석자 역할,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협상가 역할, 옹호자로서의 역할. 이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같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중재자는 논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자는 기술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자는 사육기관이나 부서 행정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서비스의 목표와 계획, 운영, 재원 확보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교육자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체계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가는 이제 목표와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한가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중재자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촉진자는 클라이언트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로서 사람을 모으고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 또 활동이나 자원을 전달하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또 협상자는 모든 쪽이 가능한 함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을 찾는 일을 담당하며,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구민일보에 나와 있는 저희 기고문을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사 전문성을 높이려면 2011년도 자료인데요. 사회복사라면은 사회사학과나 사회사업
종사자를 떠올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육사로 전환됐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돕는 서비스 전문가인 사육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든 사람이다. 미국의 사회사업의 전문성 여부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1915년 의사인 에브럼 플렉스너가 사회사업의 전문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간기구인 CSWE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사정평가 및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인증 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사육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과목만 수강하면 사육사 2급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0년부터 해마다 사육사 수가 급격히 증가해 사육사가 전문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사육사 윤리강령에는 사육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육사를 분명히 전문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육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사육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육사 1급은 국가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둘째, 사육사 자격증은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 1급과 2급은 직무, 처우상 차이는 물론 차별도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1987년에 시작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란 이름을 2000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7,000명 충원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 영역의 경우 사육사들은 의료사육사, 정신보건사육사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전문 영역 인정받으며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산업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군대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 추세에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검정을 받으면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육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육사에 대한 권한 부여에는 소극적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낸 당위성은 공감하는 듯하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위상과 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복지학계의 두 축인 사회복지학계와 사육사들의 구체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르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일어서게 한다고. 여러분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사의 역할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회복 실천의 기본 어치 하나인 이제 환경 속의 개인의 관점은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회복 실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됐던 이론들은 지나치게 문제중심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 않다는 비판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잠재력을 중요시 여기며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참여와 개별을 강조해야 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법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 최소한 2개 이상을 조합해서 교육하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2개 이상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사회복사를 비교해보면요. 미국의 사회복사 제도는 미국 사회복사협회 NASW는 이제 사회복사를 대학 또는 대학원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미국의 사회복 실천 교육은 2년제 교육, 학부, 4년제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복사 제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사회복사 국가시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4년제 또는 2, 3년제 단기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일반 양성시설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 복지사, 복지사무소 조사 지도원 등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사 제도는 사회복사 1급은 대학 또는 대학원 차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 1급 국가시험은 8강을 보는데요.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자에 한해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사 2급의 경우에는 2년제 대학, 또 4년제 대학, 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무시험 국가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 대상자를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전문적인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BSD가 강조한 사회복 실천 관계론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개별화 원칙입니다.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자질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이며 각 개인을 도와줌에 있어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개별적이며 동일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사는 이러한 감정 표현을 의도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필요한 경우에는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더 많이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통제된 정서적 관화 원리입니다.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의 감정 흐름에 휩쓸려서는 곤란하고 그 사례의 전체적인 목적과 클라이언트의 변화 욕구 그리고 적적인 사고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적절히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 수용의 원리입니다. 사육사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건설적인 행동과 태도 및 파괴적인 행동과 태도 등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비판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행동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그 인격의 가치에 대한 관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용은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태도나 행동을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수용의 대상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과 도덕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다음으로 비심판적인 태도를 원리로 들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하러 오는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비판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태도, 행동, 가치 기준에 대해서 평가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돕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결정의 원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 과정의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원리에 따르면 사회복사의 임무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필요한 제반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클라이언트 결정을 존중하며 그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 능력, 법률 및 도덕의 테두리 또는 사회복기관의 활동 범위 등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 마지막 원리는 비밀 보장의 원리입니다. 비밀 보장이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요구이므로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줄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비밀 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회복지 시설의 인간관계는 성립될 수 없으며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전문가나 관련자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모든 직원에게 비밀 보장의 의무가 확대 및 적용됩니다. 이상의 그 7가지의 사회복지 실천들을 요약해 보면요. 개별 사회복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회복지 대상자를 독특한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개별화된 성격으로 인정해야 하며 사회복지 대상자의 긍정적 감정과 함께 부정적 감정도 도와주며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죠. 사회복사는 사회복 대상자의 감정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히 반응, 이건 통제적 정서적 관여입니다. 사회복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수용입니다. 사회복 대상자에게 책임이나 죄를 따지지 않고 이건 비심판적 태도입니다. 사회복 대상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이는 자기결정권의 원리입니다. 사회복 대상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비밀 보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웃과 자원을 연결을 기본으로 하고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충분한 케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급 주체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차원의 적적인 서비스 제공과 점검을 강조하게 되고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사례 관리는 서비스 전달 체계 속의 요소들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 프로그램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례 관리 중요성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소한의 규제된 환경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능한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보호비용을 감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자원의 획득 능력과 권리를 보호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질병과 치료로 규정하는 의료 모델의 관점을 감소시키며 민간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과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구성 요소로서는 이제 사례 관리를 필요하는 대상자, 예컨대 노인, 심신, 장애인 같은 장기 케어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두 번째는 대상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 자원, 예컨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친구, 동료, 자원봉사자, 지역 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서비스, 세 번째 사회 자원과 대상자의 욕구를 조정하는 사례 관리자, 예컨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직종,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정신질환 있는 미혼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복지 개입 사례가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론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하면서도 개략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심자에게는 상당히 내용이 어렵고 사회복지, 사회사업, 클라이언트,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문적 용어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회복기관에서 그 적절한 서비스를 행하는 걸 의미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내용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그 주 교재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확인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더와 앱트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심장하게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보죠. Social work is a professional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and skill in human relations, which helps individuals, groups, or communities obtain social work was first performed by private or public agencies. It is now also carried on in private practice by various counseling services in other settings. 이게 사회 사업은 전문적이고